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이 시작했을까요? 오늘도 방송이 되고 있나? 네,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주제가 이제 화가의 마지막 그림이다 보니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세팅을 하는데 하다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걱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마이크를 안 써도 목소리가 잘 들려서 지금 목소리 없이 네,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저는 이제 모바일로 또 세팅을 했고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은 화가의 마지막 그림이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림을 소개할 거기 때문에 모바일로 평소처럼 안 하고 노트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대신 좀 재미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연님 제 얼굴이 홀쭉해졌다고 했는데 요즘 좀 살이 빠지는 것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모바일로 이렇게 셀카 모드로 할 때랑 이렇게 아래에서 지금 제 하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광대뼈가 도드라진 것 같습니다. 이현님은 이게 뭔 방송이냐고 네, 책 읽어드리는 저는 책일지라고요. 오늘은 화가의 마지막 그림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리 작가님이 낸 책이고요.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제가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저처럼 되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작가만 오늘 저는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작가님의 여는 글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빛 백조, 삶을 소리 없이 살아가나 죽음이 다가서면 침묵 속에 갇힌 목소리를 드러낸다. 갈대 우거진 해변에 몸을 기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모든 노래는 끝난다. 방금 인용한 문구는 올랜드 기번스의 시 백조의 노래 중 일부이다. 속설에 따르면 백조는 평생 울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단 한 번 아름답고 구슬픈 울음을 뱉는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백조의 노래는 보통 예술가의 마지막 작품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중요한 점 하나가 작가의 말년이나 죽기 직전에 남은 작품들을 모아서 책이 그런 이제 그 작품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조가 평생 울지 않다가 죽기 직전에 울기 때문에 그런 백조의 작품들로 모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이승빈님 잔음님이 들린다고 해서 평소처럼 이 고성능 아이폰의 이어폰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철호님 처절하겠는데요 했는데 저도 좀 이제 많이 못 읽었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작가분들 위주로 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아름답고 서글픈 그런 스토리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좀 관심이 있다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이 아름다운 마지막 노래를 부르기 위해 전 생애를 거치며 치열한 준비를 한 셈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신의 묘비명과도 같았던 예술가들의 마지막 작품을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의 지피르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게 여러분 평소에 제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네, 지금 조정하는 과정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유리 작가님이 이제 여는 글을 써주셨고요. 좀 소개를 드리면 카테고리가 4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서는
이중섭 작가님, 그리고 잔 에비틀은, 그리고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그리고 에곤 실레, 에드워드 호퍼, 나혜석이라는 이제 작가분들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부상당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빈센트 반 고흐, 프리다 kahlo, 케테 콜비츠, 펠릭스 누스바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김두희님 헤드폰을 따로 틀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노트북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예민한 영혼에 드리워진 덫이라고 해서 폴 고갱, 로렌스 스티븐 라우리, 마크 로스코, 장 미셸 바스키아, 잭슨 폴록, 이런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파트에서는 화려한 성공 뜻밖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카라바조, 렘브란트,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작가의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그 작가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네, 어떤 작가들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작가들 중에서 뭐 있으면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계속 지금 울림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울림이 있는지 혹시 조금 심하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마 조금 방송이 중단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작가분들 중에 사랑에 관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그 중에 첫 번째 작가인 이중섭 작가님의 얘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지금 계속 반응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두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해요. 한 가지는 제가 책 속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아쉬움이 많잖아요. 잘 안 보이고 한계가 있어서 그림을 화면에 직접 띄워드리려고 그러고, 한 가지는 내일 있을 깜짝 이벤트를 위해서 좀 이 방송을 연습을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제가 오늘 반응이 조금 느려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임승수님 안 흘린다고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중석 작가님의 사연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그 이중섭 작가님은 지금 여러분 이미지 보이시나요? 힘찬 필치의 황소 그림을 그렸던 이중석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이중섭 작가님이 마지막 그 말년에 그리셨던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작품입니다. 황소가 콧김을 내뿜으며 캔버스 밖으로 뛰쳐나올 듯 했던 역동적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 연작에 깔려있는 조용함은 굉장히 의외다. 이렇게 지금 하나를 소재로 4가지 버전의 그림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작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림 4장의 구성이 모두 같다. 집 창문에 몸을 기댄 남자와 머리에 무언가를 이고 돌아오는 여자를 대칭 구도로 묘사했다. 여자의 표정은 알아볼 수 없는 반면 그림 속 사내는 여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죽기 전에 이중섭은 이 같은 구도의 그림을 여러 점 반복해서 그려낼 정도로 절박하게 기다림의 정서에 감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림은 돌아오지 않는 강이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돌아오지 않는이라니. 그는 어떤 절망을 예감했던 걸까? 도대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네, 잠깐 그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정말 좀 기다리는 남자와 그 앞에까지 온 그 여성분의 그림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화가 이중섭의 삶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여기 이중섭 작가님의 모습인데 굉장히 잘생기지 않으셨나요? 그는 일제강점기 직전에 평안남도 평원에서 대지주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그 어려운 시절에도 일본으로 미술 유학까지 다녀온 행운아였다. 하지만 해방 이후 6.25 전쟁이 터져 월남하면서 내리막 인생을 걷는다. 그는 맨몸으로 부산까지 내려온 뒤 막노동을 하며 밑바닥 피난 인생을 하다가 병들어 41세의 나이로 요절했지만 가난 속에서도 예술혼을 마음껏 피운 사람이었다.
그의 친구였던 구상은 이렇게 회상했다. 중섭은 참 놀랍게도 그 참흑 속에서 그림을 그려서 남겼다. 판잣집 골방에서 시루의 콩나물처럼 끼어 살면서도 그렸고, 부두에서 짐을 부리다 쉬는 참에도 그렸고, 다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도 그렸고, 대포집 목로판에서도 그렸고, 캔버스나 스케치북이 없으니 합판이나 맨종이, 담뱃갑 은지에도 그렸고, 외로워도 그렸고, 잘 곳이나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렸고, 부산, 제주도, 통영, 진주 등을 표랑전전하면서도 그저 또 그리고 그렸다 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중석 작가님이 이토록 엄혹한 상황에서도 그림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대요. 바로 그에게는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사선을 넘어온 사랑, 바로 그녀의 이름은 야마모토 마사코였습니다. 이제 이중섭 작가는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운 좋게 일본으로 유학을 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일본으로 유학 가서 도쿄의 분카학원에서 2년 후배인 마사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못하는 게 없는 키가 훤칠하게 크고 이 잘생긴 청년에게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중섭은 그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오산학교는 당시에도 독립운동가였던 그 어떤 강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던 학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섭 작가는 굉장히 내적 갈등에 시달립니다. 식민지 종주국 여성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을 겪었겠는가. 전해오는 일화에서도 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동창생이 그 이중섭을 찾아갔더니 끙끙 앓고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이중섭은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날에는 몸에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상사병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 상황이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 태평양 전쟁에 포연이 언제 가실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이어지자 이중섭은 하는 수 없이 마사코를 두고 귀국한다. 하지만 그대로 이중섭을 잃을 수 없었던 마사코는 그의 뒤를 쫓아 자신의 조국을 버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일본 재벌 미쓰이 재단 임원의 딸이었던 야마모토 마사코가 가난한 식민지 조선 화가의 아내 이남덕이 되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좀 저는 이 장면에서 소름이 끼쳤는데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건가? 네, 이제 이게 그 조선에 와서 이제 족두리를 쓰고 이남덕이라고 이름을 오히려 역창씨 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조선의 신랑을 찾아서 떠나온 그런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사랑을 했는지가 느껴지죠. 갑자기 여러분들 그 댓글이 안 보이는데 혹시 제 방송이 계속 보이고 계시나요? 제가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들의 꿈결 같던 신혼생활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자 대부분이 그랬듯 이중섭 부부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중섭 부부의 아내가 일본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계속 신분을 의심받고 이남덕도 수용소에서 내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1년 6개월 사이에 부산과 제주도 다시 부산을 거치면서 이남덕은 폐결핵에 걸려 각혈까지 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두 아들은 영양실조에 걸렸대요. 이런 극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은 결단을 내렸고 1952년 이 부산의 일본인 수용소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남덕이 잠시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마침 고국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도 했고 그 얼마간의 유산이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데요. 이중섭은 이 결정이야말로 자신의 남은 삶을 파멸시킬 싹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족이 있기에 가난해도 행복했던 중섭에게 가족이 떠나자 이제 가난만 남았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이남덕과 다시 결합해 살기를 꿈꿨지만 그 일주일 동안 임시 선원증을 만들어 일본에 가서 그녀를 만나고 돌아온 것을 제외하고는 영영 가족과 재회하지 못했다. 이유는 역시 가난 때문이었다. 네, 그래서 그 그림이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이중섭 작가의 그
그림엽서에 담겨 있죠. 이 그림이고요. 온 가족이 다시 함께 모여 사는 것. 이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굶주림과 외로움에 시달리면서도 이중섭은 예술혼을 불태웠다. 이때부터 그는 일본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유명한 이중섭의 그림 엽서가 시작된 것이다. 이남덕과 가까스로 이어져 있던 끈, 편지만이 아수라장 같은 현실 속에서 그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래서 이 이중섭의 편지는 항상 이남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살고 싶다는 소망으로 넘쳐났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중섭 작가님에게 이런 사연이 있는 걸 알았나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사실 처음 알게 됐는데 굉장히 너무 아름답고 음, 안타까운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중섭의 그림은 호평을 받았지만 이남덕과 이중섭은 막 없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그림이 호평을 받긴 했지만 그림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심지어 팔린 그림마저 돈을 떼이기 일쑤였다. 가족의 재회 가능성이 갈수록 멀어졌다. 희망이 사라지면서 이중섭은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갔다. 그는 동료 화가 전영림에게 그림으로 현실을 살아갈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구차하게 살려고 힘쓰겠는가 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그의 삶은 거침없이 몰락으로 향했다. 1955년 이중섭은 자신이 묵고 있던 여관의 앞들을 열심히 청소하는가 하면 여관 사람들의 신발을 모두 거두어 닦고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 열심히 씻어주었다. 그림을 그림내 하고 세상을 속였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무렵부터 정신병원을 전전하게 된다. 거식증도 따라왔다. 세상을 위해 일한 것이 없으니 먹지 않겠다고 했다. 거식증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폭주로 인한 간염이 겹쳐 그는 어느덧 세상을 떠날 때를 맞이하고 있었다. 네, 바로 이런 사연 아래서 그려진 그림이 우리가 처음 보았던 네, 바로 이 돌아오지 않는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다가 잠깐 동료화가 한목의 정릉 집에 갔을 때였다. 그림 속 여인은 바로 집 앞에 당도했고 여인을 기다리는 듯한 남자는 이제 곧 그녀와 만날 참이다. 하지만 그림 제목이 돌아오지 않는 강이다. 이 한목이라는 동료 작가가 남긴 회고를 보면요. 하루는 동네 시내에서 돌아와서 방문을 열었더니 중섭이 신문 광고를 잘라서 벽에 붙여놓고는 나보고 보라는 듯이 씩 웃었다. 순간 술 냄새가 풍겼다. 벽에 붙은 것은 그 당시 상영 중인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영화의 제목이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 굵은 선으로 테두리를 그려놓았는데 바로 그 밑에 아내 남덕에게서 온 편지를 잔뜩 붙여놓았다. 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증섭은 마릴린 먼로가 주연한 영화의 제목 돌아오지 않는 강을 어쩌면 자신과 아내를 가로막은 운명처럼 받아들였을지 모른다. 아내와의 편지 연락에 무척 연연하던 그가 이 무렵부터는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개봉도 하지 않은 편지를 영화 광고 아래 잔뜩 붙이고 있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는 돌아오지 않는 강을 스스로 떠날 준비를 한다. 1956년 7월 말 폭음으로 인한 극심한 간염으로 서대문 적십자병원 내과에 입원한 그는 그 후로 한 달가량 지난 9월 6일에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길을 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연고자로 신고된 그는 3일 후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찾아온 친구들이 그의 몸을 거두어 줄 때까지 시체실에 방치되어 있었다. 끝까지 외로운 삶이었다. 그는 결국 죽어서 소원을 이루었다. 이중섭의 친구들이 그를 화장한 후에 남은 뼈의 일부를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고 일부는 일본에 있는 그의 아내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남덕은 남편의 뼈가루를 집들에 고이 모셨다고 한다. 이중섭은 뼈가루로 남아 그리운 아내와 아이들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한 일단 이중섭 작가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진짜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그림과 이 글만 보고도 이렇게 마음이 정말 슬프고 애잔할 수 있구나 해서 진짜 너무 좋았고, 이제 앞으로 이중섭 작가의 그림을 볼 때 좀 다시 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작가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좀 읽다 보니까 그러기보다 한 작가를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게 여러분한테도 더 이 울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사실 이중섭 작가님과 고흐 두 작가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중섭 작가를 소개하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고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좀 중요한 이야기 위주로 네, 이제 들려드릴게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여러분들도 다 마음이 짠했다고 해주셔서 역시.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가는 고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고흐는 많이 아시겠죠? 이준복 님이 행복한 예술가는 없을까요? 예술가는 한결같이 슬픈 인생이라고. 있겠죠? 저희가 사실 내일 이벤트를 하는데 그때 한번 행복했던 작가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고흐의 삶도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원래 불행한 화가의 대명사가 고흐지만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더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고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프랑스 오베르시르 우아지 밀밭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1890년 7월 27일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반고흐는 주변의 밀을 피로 물들이며 곧바로 쓰러졌다. 총탄이 그의 심장을 벗어나 왼쪽 늑막을 관통하고 척추와 행경막 근처에서 멈추었기에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그는 배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자신의 하숙집 다락방으로 돌아가서는 끙끙거리며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핏자국을 발견한 집주인 라보가 반고흐의 방으로 들어가 어디 아프냐고 물었고 그는 입고 있던 셔츠를 들어올렸다. 이튿날 그의 평생의 후원자이자 미술상이기도 한 친동생 테오가 급히 달려왔다. 반고흐는 하루를 더 신음하다가 37세 나이로 동생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둔다. 1890년 7월 29일 새벽이었다. 그가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 였다고 합니다. 반고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그림을 까마귀 나는 밀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불러일으키는 강렬한 감정이 그의 비극적인 죽음과 잘 겹쳐지기 때문이다. 그림을 살펴보자. 당시 반고흐를 짓누르던 우울증을 반영하듯 어둡게 깔린 구름 아래로 밀밭이 미친 듯이 바람에 나부낀다. 그 위로 마치 하늘에 흉자국을 남기듯 까마귀 떼가 거칠게 날갯짓하고 있다. 영락없이 자살한 반고흐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드라마틱한 유서 같아 보인다. 하지만 반고흐는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완성한 뒤에도 그림을 더 그렸다. 죽음 직전에 시작했으나 완성은 못했던 나무 뿌리가 그 그림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나무 뿌리라는 그림인데요. 수없이 많은 화가가 나무를 즐겨 그렸지만 반고흐처럼 나무 밑둥치와 뿌리를 중심으로 그린 화가는 거의 없다. 게다가 그가 그린 나무 뿌리들은 마치 제 힘으로 움직여 흙을 뚫고 나온 것처럼 생명력에 부풀어 있다. 어찌 보면 자기 에너지에 압도당해 몸부림치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이 그림의 제목이 나무뿌리라는 말이 없으면 저는 나무뿌리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약간 벌거벗은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 그림만 보면 나무뿌리인지 좀 알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나무뿌리 그림이 위쪽만 완성되고 아래쪽은 채색이 덜 되어 스케치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좀 이례적인데요. 왜냐하면 반고흐는 그림을 시작하면 어쨌거나 끝을 내는 작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
그 반고흐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그렸다는 그림이라는 정황들이 드러나는데 이때의 이 작품을 자기 동생과 형한테 묘사할 때도 이것은 나무 덤불, 생명과 생명으로 햇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이제 그 반고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인물에 부여했던 것과 같은 감정을 풍경에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힘없고 연약한 여인의 초상화에서처럼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대지에 달라붙어 있지만 폭풍으로 반쯤 뽑혀나온 이 시커멓고 울퉁불퉁하고 옹이투성이인 뿌리들을 통해서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을 담아내고 싶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어쨌든 화가의 마지막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이 화가의 죽음에 관련된 사실을 이 챕터에서는 풀어내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제기하는 의문은 그겁니다. 작가가 마지막으로 그린 나무뿌리라는 그림에는 사실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 이런 그림을 남기고 아까처럼 밀밭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서 죽어갔던 것일까? 라는 건데요. 고흐의 스토리를 잠시 훑어볼게요. 고흐는 탄생부터 굉장히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왜냐하면 고흐가 그 위에 사실 형이 하나 있었는데 30일 그 아이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슬픔에 젖은 어머니가 석 달 후에 다시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반고흐였습니다. 딱 1년 차이로 첫아들과 같은 날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에게는 부모는 이름도 똑같이 붙여주었다. 그래서 집 앞 묘지에 묻힌 형의 이름도 빈센트 반고흐였다. 그래서 반고흐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 앞에 나와 똑같은 이름의 가진 묘비가 있었던 거죠. 형의 묘비가. 그래서 탄생의 순간부터 반고흐의 삶에는 불안이 깃들여 있었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져 일요일마다 어린 반고흐의 손을 붙잡고 꼬치로 장식해 놓은 죽은 아이의 무덤 앞에 찾아가 애도했다. 어린 고흐는 자기 이름을 가진 죽음의 그림자와 대결해야 했던 셈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좀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랑에 대한 굶주림에서 비롯된 울적한 마음 때문이었을까? 고흐는 평생 동안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스스로 규칙을 어겼을 때 한겨울 추위를 나체로 견디는 벌을 내린다거나 자신의 진심이 이해받지 못할 때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몸에 혹독한 형벌을 내렸다. 런던에 머물 때 반고흐는 하숙집 딸 외제니를 열렬히 사랑했지만 마음을 고백했다가 거부당하자 갑자기 전도사가 되어 외진 탄광촌에 들어가 광부들과 비참한 생활을 같이 하며 아픔을 달랬다. 반고흐의 자학은 그가 화가 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갱과 프랑스 아르에서 공동생활을 하다 파탄에 이르자 스스로 자신의 길을 자른 일화에서 절정에 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고흐의 자화상에는 이제 귀가 없는 그런 그림이 있죠. 네, 김두희님이 말했듯이 고흐는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정신질환이 있었고요. 뭔가 갑자기 우리들의 채팅방이 지금 이 우울한 얘기를 소개하다 보니까 좀 우울해졌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예술혼이 그런 면에서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제가 요즘 그 장기하의 노래를 들으면서 원래 굉장히 찌질한 그런 코드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이유의 남자가 되면서 노래가 너무 달달해져서 예전에 장기하가 굉장히 그리워지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그 반고흐의 어두운 면도 통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고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그 동생인 테오 반고흐는 좀 경제적으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수입이 있었고, 그래서 반고흐를 데리고 와서 고갱과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아르이라는 곳에 미술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고흐가 굉장히 밝은 친구는 아니잖아요. 친구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갱이 설득해서 데리고 왔지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고갱에 따르면 이제 불만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했다. 반고흐는 낭만주의자지만 나는 원시적인 것이 더 좋다. 그는 우연을 기대하며 색을 덧칠하지만 나는 무질서한 작업을 혐오한다. 우리는 성격이 달라서 내가 떠나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고흐는 고갱을 너무 좋아했지만 고갱은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흐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면 방고우와 살던 집을 뛰쳐나온 고갱이 밤 산책을 하다 익숙한 발자국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반고흐가 면도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서 그에게 다가왔다고 한다. 이에 고갱이 싸울 자세를 취하자 방고흐는 멈춰서더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도 고갱이 자고 있는데 눈을 떴더니 고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거나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딱 이렇게 뒤를 쳐다보니까 면도칼을 들고 있어서 달아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방고흐가 했던 행동이 바로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있을까? 이게 이제 고갱과 고흐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귀를 잘라내는데 방고우는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갔고 이런 소란 속에서 고갱은 도망치듯 은밀히 아르를 떠났다. 그러자 이제 반고우는 병원에서 2주일을 보낸 뒤 퇴원했는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상 다른 화가들에게 와서 함께 지내자고 말할 수는 없다. 나처럼 그 사람들도 그럴 마음을 잃어버렸을 거다. 고갱이 떠나버린 쓸쓸한 아르의 집, 잘린 귀를 붕대로 감싸고 있는 반고우의 자상은 당시 그가 느꼈을 쓸쓸함과 막막함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세상은 이미 반고우를 미치광이로 낙인 찍힌 상태였다. 오래도록 몰인정과 가난과 싸워야 했던 그는 이제 적대적인 세상과 맞서야 했다. 네, 사실 좀 들어보면 이제 이상하죠, 반고우가. 그렇지만 그런 이제 이상함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끊임없이 정신병원을 오가는 일을 계속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챕터에서 중요한 건 반고흐의 그런 이상한 정신 상태만은 아니에요. 마지막 처음 장면에서 아까 총소리가 들렸고 그 반고흐가 이제 총을 맞은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너무 그 심장까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걸어 돌아와서 피를 흘린 채로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던지는 의문은 그는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방고우는 우울증이 있었으니까 자살했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오늘날에 방고우가 자살했다고 믿는 미술학자는 거의 없다. 반고우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편지와 일기 등에 여러 차례 자살은 큰 죄이며 아주 비도덕적이라고 기록한 바 있다. 일단 반고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과 모두 아는 상태에서 총을 구할 수 없었으리라는 점과 반고흐는 총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사고가 난 현장이나 주변 어디에서도 총이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유서가 없었고 자살을 시도했다면 총상이 직선으로 나야 되는데 그의 몸에 남은 총알 각도는 비스듬했다. 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그런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지막에 그 나무 뿌리 그림이 사실 굉장히 생동감이 넘쳤고 그러한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상태였는데 과연 죽었을까라는 것이었죠. 오늘날 이제 그 용의자로 꼽히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10대 소년 르네 세크레탕이라는 소년인데요. 그 소년의 그림을 찾으려고 해봤는데 좀 없는데 여기에는 이제 고흐가 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소년의 상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소년은 그 당시에 같은 마을에 살았던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세크레탕은 친구들을 이끌고 이 당시에 미치광이로 통하던 방고흐를 건드리곤 했는데 사건 당일에도 방고흐를 놀리며 쫓아가던 중에 우발적으로 총을 쐈다는 것이 이 자살이 아니다, 타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이제 후대 사람들의 추측은 소년들이 우발적으로 빈센트를 쏘았고 살해 행위로 고발 당할까봐 두려워 그 얘기를 꺼렸으며 방고흐는 그들을 보호하고 순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고흐는 사실 누가 자기를 쏘았는지 알지만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중요한 것은 방고흐가 생애 마지막까지 나무뿌리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무뿌리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 작품이죠. 나무뿌리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생명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이다. 나무뿌리가 미완성작이라는 점도 그의 죽음이 예기치 않게 닥쳤음을 뒷받침하는 것 같지 않은가? 과연 그가 자살했다면 생명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마지막까지 그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같이 그림 인생을 살았던 테오와 고흐 형제는 오베르 쉬르 우아지에 나란히 묻혀 있다. 그들은 어쩌면 저 세상에서 함께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반 고흐가 마지막 편지에서 언급한 대로 그들이 이 난리 속에도 유유히 존재감 빛나는 그림들을 창조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지금은 확실히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반 고흐의 일생은 굉장히 불행했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추정컨대 반 고흐는 자살이라기보다는 타살이었지만 그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그림에 얽힌 나무뿌리에 얽힌 스토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책 너무 재밌고요. 이거 저도 좀 그림에 무지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다시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내일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가 어떤 건지 예상이 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이 책을 더 재미있게 맛깔나게 소개해 주실 분은 역시나 작가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같이 나오셔서 이 책에 있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받아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반응이 빨리 안 보여서 좋아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일은 작가님과 함께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 작가님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내일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직접 나오니까 참 기대가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화가의 마지막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내일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같이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